SEO가 사기는 아니다. 네. 그럼 뭘까요? 그 SEO 해봤자 매출에 영향도 없고 뭐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니네들 뭐 해봤는데 뭐 키워드 안 올라오던 키워드 했었을 때 우리 안 올라오던데 라고 했던 것들은 홈페이지에 그만큼의 권위가 높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익주님은 그 주로 참고하는 그런 뭐 SEO 뭐 블로그나 아니면 사이트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 한국에서 해주신 분들은 어센트 코리아 블로그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글로벌로 갔었을 때는 뭐 SEO 뭐 서치 엔진 랜드라던가 뭐 그 서치 엔진 저널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좀 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블랙햇 월드 그런 쪽으로 참고만 하고 있지. 블랙햇 월드는 그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것 같다. 너무 크다. 네. 하는 거. 재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SEO 방식이 블랙햇이 될 수 있는가를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더블 체크에 대한 개념으로. 네. 그런 것보다 저는 사실 그 재미죠. 가서 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미친놈들이 있네라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블랙 키워드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뭐 사행성 키워드들이나 성인 뭐 그런 키워드들이 사실상 그 고수들이 많잖아요. 네. 엄청 치열하고 거기가 진짜 SEO의 최고 그 격전지 카지노 같은, 카지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특히나 그 불법 도박장 이런 느낌에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그쪽도 있고 또 뭐 웹툰 웹툰이나 뭐 금융도 이제 조금 좀 그쪽으로도 또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문의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런 물론 이제 하지는 않지만 그 굉장히 고수들이 글로 많이 빠진다. 네, 기존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쪽 시장이 또 크니까요. 네. 유혹들이 이제 있기도 한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하는 그 SEO 방식이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긴 하지만 또 상대 경쟁사들을 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죠.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너무 정직해서 손해보는 케이스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SEO에 그 들어왔었을 때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었던 게 그 꽤나 정직한 판에 그 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그 쌓게 되면은 내가 이 키워드에서 선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을 얻었었을 때 사실 이 작업들이 가장 재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하게 약간 그런 방향성으로 제 스스로가 진화를 하게 됐는지 성장을 하게 됐는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의 리스크 테이킹을 좀 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내가 뭔가를 잘못 이 편법들을 했었을 때 내 브랜드가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저희가 해주는 일들이 고객사의 사이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그런 트래픽의 맛을 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SEO 같은 경우는 한번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리게 되면 그 뒤에는 고객사가 그렇게까지 계속 찾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엉망인 거를 이제 걷도록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뛰도록 만들어 놨으면은 그대로 둬도 관성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SEO의 그 매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자산이죠. 자산이 계속 커지는 그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햇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걷지도 못하는 애를 날개를 태워가지고 로켓을 태워가지고 저기 우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 로켓이 꺼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코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먹혔었던 그런 방식들이 업데이트 이후에는 방식이 전혀 먹히지 않고 너네들은 이거 그 어뷰징이야. 그래서 너네들한테 페널티를 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과연 이 브랜드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나서 내가 얼굴을 제대로 다 들고 살 수 있을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인 거죠. 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SEO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유혹이 되는 순간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글자를 하얗게 해서 안 보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텍스트 박스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여기에 내용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 소비자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로봇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그 작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했었을 때 분명히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실제 어뷰징으로 디텍팅 돼가지고 이 사이트가 구글에게 페널티를 먹었었을 때 나는 과연 이 직업윤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는 좀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블랙햇은 되도록이면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이미 얘네들은 그레이 영역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고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글에서 알려준 정도로 저는 SEO 쪽을 접근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저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그 페널티를 먹고 페널라이즈 되는 것도 굉장히 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쉽게 되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 원칙대로만 하면 사실 뭐 그렇게 그럴 일은 거의 잘 없죠.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제 공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 사이트로 트래픽을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뭐 쏜다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사실 보안으로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트래픽을 이렇게 보내는 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로벌 웹사이트들이 로봇 텍스트를 좀 더 타이트하게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방화벽에서 그런 팔리시를 어떤 밴드에까지는 들어와도 되고 어떤 밴드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원칙적으로 전부 다 방어하겠다 막겠다는 사실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뭐 서치 콘솔에서 이제 링크를 제거하거나 네,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쉽진 않죠. 그거를 또 저희 할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발견이 뭐 툴을 써서 뭐 발견을 하거나 하면 제거하겠지만 사실 뭐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모니터링하면서 또 제거하고 그걸 응대하고 좀 그런 일들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어요. 네. 좀 악의적인 왜냐하면 좀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곳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링 위에서 붙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또 뭐 경쟁사인데도 저는 멋있다. 정말 열심히 잘한다. 배우고 싶다.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많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나 가끔 이제 그런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들만 보다가 글로벌의 SEO가 정말 잘 돼 있는 웹사이트들을 들여다보면은 와 여기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그 고민과 피와 땀이 보이죠 있을까? 와 이 부분까지 캐치한다고? 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SEO의 그런 성숙도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멀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사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죠. 네, 나도 이제 다른 고객사들을 만나거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여기에서 적용되어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 SEO를 좀 알아가고 싶고 또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SEO를 하면서 또 경쟁사들을 좀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이제 결국 내가 했던 것만 계속 하게 되면은 한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적인 정답으로만 받아들여져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노니컬 태그를 무조건 달아야 돼. 왜? 라는 그 질문 없이 그냥 이때까지 캐노니컬 태그를 달았었으니까 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각각 요소마다 얘네들이 의도한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는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다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페이지가 생기는 그런 도메인, 다이나믹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UR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복 페이지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정석적으로 얘기하면은 각각의 그 페이지는 자기 자신을 캐노니컬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복 페이지인데 나도 캐노니컬이 걸려 있고 저기 다른 중복 페이지도 나도 캐노니컬이 걸려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각각의 페이지는 각각의 자기 자신의 URL을 캐노니컬을 걸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선 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요소들을 진짜로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SEO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테크니컬적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SEO가 뭐 사실 원칙대로 하면 쉬운데 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 클라이언트의 웹사이트 환경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그 업계 환경이 또 다르죠. 달라서 네. 어려운 점도 있고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원칙대로만 사실 하면은 쉽죠. 어렵지는 않은데 네. 공식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공식들이 실제로 워킹하느냐는 사실은 서프를 계속 지켜보는 게 베스트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GEO 말 SEO 같은 경우 우리 웹사이트가 SEO를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 혹은 우리 웹사이트에 있어서 우리는 좀 브랜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EO를 위해서 사실 행하는 그런 일들이 좀 우선이 되어져 보이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이 좀 반영되기 어렵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이런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실은 뭐 브랜드의 규모나 아니면 그 시장에 맞춰 가지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핸드폰 관련된 것들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S사의 웹사이트를 공부했었을 때랑 그리고 애플의 웹사이트를 공부를 했었을 때랑 느꼈었던 게 한국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S사의 그 무선 쪽은.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S사가 검색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검색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 키워드에서는 애플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는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애플의 브랜딩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SEO를 잘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검색 엔진이 너네들한테 실제로 그 너네들이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야 정도의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거인 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게 사실은 SEO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인 거죠. 우리는 실제 업장에서는 마케터와 개발자 사이에 존재를 하고 검색 환경에서는 검색 엔진과 고객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 엔진의 입맛도 맞춰야 되고 고객의 입맛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막 검색 엔진만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게 되면은 기능적인 내용들은 다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고객들이 원하는가 아니면 고객들이 우리의 브랜드를 그만큼 더 많이 알고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면은 그거는 투머치의 영역이게 되는 거죠.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네, 들어갈 수가 그럼요.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SEO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SEO가 결국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최적화인 거잖아요.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이면은 있는 기능 없는 기능 다 때려박는 게 그게 정답이겠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브랜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브랜드마다 우리의 그 포지션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압도적인 1등인가 아니면은 그 체이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브랜드인가 그런 것들을 따지고 봤었을 때는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최적화를 하고 브랜딩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케팅 활동에 조금 더 돈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적인 테크니컬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핏과 검색 엔진이 원하는 핏을 시의적절하게 찾는 것이 SEO다. 그러니까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은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내 제품 고객이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뭐 검색 환경에서 잘 되어 있어도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들 너무 많다. 아니면 뭐 거슬린 내용도 있으면 사실 거기서 뭐 전환도 안 이루어지고 좋은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탈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 이후의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하고 여정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게 또 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상단에 또 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한데 테크니컬적으로 좀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고 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캐노니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요즘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드는 생각이 이제 H 태그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헤더로 네. 대제목, 뭐 중제목 이런 H1, H2, H3를 얘기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작업들을 했었을 때 CSS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들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애플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정석으로 배우는 거는 H1이 무조건 중요하고 H2는 나야 될 거예요. H2는 그 다음이고 네. H3는 그 다음이고 순서대로 이렇게 4, 5, 6까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4까지 쓴다. 네네. 근데 애플은 감성을 위해 가지고 무시한다. 우리는 H1을 여러 개 쓸 거야. 그거는 이제 애플이니까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걔네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우리
브랜드의 포지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애플처럼 만들어 달라는 네. 거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네. 네. 가끔 이제 그걸 들고 오거든요. 애플은 이렇다던데요. 맞습니다. 이런데요. 토스는 이렇다. 네, 토스는 이런데요. 그거는 애플이랑 토스니까. 걔네들은 그 SEO를 통해 가지고 모객을 한 게 아닌 애들이. 아니니까요. 네. 걔네들은 이미 로열 그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웹사이트를 사실 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 저희 팀원들이랑 클라이언트와 씨름을 한 부분은 방금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난 팟캐스트에도 또 얘기했지만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인가 또 사실 검색 엔진에서 들어오고 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또 제품을 찾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저희가 백화점에 호텔에 들어가면은 뭐 인포데스크하고 어떻게 갈지 이렇게 딱 위치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특정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원하는 경로로 또 원하는 것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원들한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SEO 했을 때 이제 그런 뭐 상단에만 올라가고 트래픽만 주고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또 클라이언트분들이랑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나누고 할 때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H-태그 얘기하셨지만 그런 구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는 사실 습관이 됐잖아요. 전 문서 쓸 때도 네. 그렇게 쓰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큰 제목 쓰고 제목 쓰고 이제 밑에 직업병이잖아요. 네. 이메일도 막 그런 식으로 네. 쓰고. 근데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서로가 좀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 되고 밸런스를 지킬 필요가 있다. 또 너무 검색 엔진에만 매몰되지는 않고 또 고객의 여정과 또 뭐 디자인적으로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UX, UI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GA4에서 보는 지수 중에 저희는 인게이지먼트 세션이나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왔었을 때 예전에는 바운스 레이트였죠. 지금은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로 바뀌었는 그 수치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 UX, UI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래 그 소비자들이 실제로 궁금해야 할 만한 것들을 위쪽에 조금 더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컨텐츠의 순서들을 조금 바꿔본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리서치를 하면서 그 보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SEO 이제 구루들은 그 배치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뭐 텍스트 위주였다면은 뭐 영상도 뭐 이 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영상이 또 보일 수 있게끔 뭐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마 그 SEO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은 한 2년 전쯤에 구글에서 자기네들이 랭킹 팩터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팩터들 한 1만 개 정도 되는 내용들이 다 풀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었던 게 그 세션이 유의미한 세션인가, 그러니까 이탈류를 그 많이 일으키는 건가 안 일으키는 건가, 얘네들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페이지에서 인게이지먼트 세션이 잡힌 게 10초일 거야. 10초를 이제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가, 후킹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여기에 오랫동안 묶을 수 있는가로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SEO 구루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처음에, 이렇게 후킹 해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컨텐츠, 그럼 좋은 SEO 컨텐츠, SEO 컨텐츠, 그냥 좋은 그냥 컨텐츠. 컨텐츠를 만드는 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선 키워드의 그 성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초반 SEO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잘못 선택을 했었던 게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무조건 타겟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었었을 때 내가 쓴 글이 퀄리티가 괜찮으면 얘가 상에 노출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검색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쇼핑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뭔가를 사고 싶어서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정보성 컨텐츠를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키워드에서 상품을 파는 페이지보다 제가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썼어. 냉장고를 그 타겟 키워드로 했는데 내가 냉장고의 그 프로덕트 리스트 페이지보다 내가 냉장고의 역사, 냉장고의 뭐 전격, 와트, 뭐 볼트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PLP를 딸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키워드마다 분명한 성격들이 존재하고 물론 서프상에서 사람들이 이 중복 의도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도 존재를 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키워드에 타겟을 하는지를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 알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상품을 파는 페이지에서 이 키워드를 상품 관련된 키워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 이 누군가는 정보성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키워드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니까. 그러면은 키워드에 맞는 적절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는 고퀄리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 안에는 상품 키워드라면은 상품 안에 들어가야 돼 있는 뭐 제목, 뭐 SKU 아니면 뭐 사이즈라면 사이즈, 뭐 색상이라면 색상, 그리고 그 밑에라면 후기 아니면 그 리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 특히나 뭐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지 뭐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품 키워드에 맞는 고퀄리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별개로 이제 정보성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저는 고퀄리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고퀄리티가 될 수 있는 컨텐츠의 형태는 달라질 거다. 하지만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맞는 내용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게 저는 고퀄리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색어에 맞게 어울리는 컨텐츠를 좀 작성을 하려면은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역시나 서프이죠. 검색해보는 게 저도 프로레슬링이랍니다. 네, 저는 뭐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구글의 검색 결과를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있고 구글만큼 그래도 이 검색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검색을 했었을까를 가장 고민을 한 그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어뷰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검색 결과 안에서 그 노출되는 컨텐츠의 유형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뭐 상품을 팔고 있는 페이지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프로덕트의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한 상업성이나 거래형의 키워드 유형인 거죠. 근데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뭐 블로그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정보성 컨텐츠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검색어를 했는데 뭐 저널이나 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뭐 시에 대한 그런 뉴스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키워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검색을 해봤었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셀프 아니니까 거기서의 유형을 쳐다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요거는 GEO도 마찬가지고. 네. 그 검색을 해보고 그 검색어에 상단에 어떤 그 페이지들의 유형을 확인해보고 또 사실 저도 처음에 초창기 SEO를 제가 시작할 때는 되게 욕심이 있었어요. 그 검색량이 많은 어려운 키워드를 잡으면 좋겠다라 그 욕심도 있었고 클라이언트도 사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키워드는 잡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업계에서 우리가 뭐 1등은 아닐지라도 그 키워드를 잡으면 구글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좋지만 근데 막상 그 키워드들이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경험도 많아요. 네, 그리고 정보성 컨텐츠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정보만 읽고 끝나는 경우도 그럼요. 네네 이거 그냥 트래픽만 높여주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로우 행잉 프루트 네 검색량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의도에 맞는 또 아니면 전환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명확한 그런 키워드들을 잡으려고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컨텐츠. AI 컨텐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뭐 찬성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썼던 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컨텐츠인가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무조건 다 써주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근데 AI만큼 탄탄한 서포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이라면은 옛날에 AI 없었을 때 컨텐츠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진짜 컨텐츠 하나 쓰는데 머리 진짜 쥐어뜯을 만큼 오래 걸리고 하루 종일 잡고 있고 이 문장을 어떻게 끝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컨텐츠를 어떻게 쓰냐면은 타겟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찾아요.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컨텐츠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1등부터 보통 5등까지의 컨텐츠들을 전부 쭉 분석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겹치는 컨텐츠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겹치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의 내용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제가 만드는 거죠. 네, 전에도 이제 저도 그런 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 특히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보면은 이제 2004년, 2005년 버전, 2006년 버전에서 점점 길어져요. 막. 네, 맞아요. 뭐 처음에 10가지 했다가 경쟁 사이트에서 뭐 15가지 하면 그러다 막 30가지만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만큼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체킹을 하는 거죠. 이제 안에 그 이미지라던가 이미지의 뭐 알트 텍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의 네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1, 2, 3등까지의 그 가중치를 조금 더 많이 주거든요. 4등, 5등은 그냥 체크용으로만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1, 2, 3등에 있는 애들의 내용들에 플러스 내가 뭔가 조미료 한 스푼 뭐 더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가해가서 이제 컨텐츠를 생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경쟁사의 사이트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컨텐츠.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네. 무조건 길게 써라, 뭐 아니면 뭐 이미지를 더 많이 넣었다, 넣어라.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구글에서 봤을 때 경쟁사보다 더 훌륭하게 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구글 그리고 고객, 소비자. 네, 소비자. 네. 네,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사실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네. 글을 수월하다. 생성하는 속도는 굉장히 수월해졌다. 아이디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그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AI로만 만들어서 저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초기에 뭐 상위 포지션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저는 바라건대 구글의 핵심 업데이트 코어 업데이트 이후에 그런 컨텐츠는 좀 걸러주면 참 좋겠다. 네. 그게 구글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과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발 그렇게 해주면 저도 좋겠고 또 사실 그 좋은 퀄리티를 사실 한다는 게 그 방향으로 퀄리티를 개선하고 또 컨텐츠를 개선하고 또 개발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AI를 꼭 쓴다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AI를 쓰면 우리 처음에 그 GPT 나왔을 때 뭐 검사를 해보고 뭐 스코어 몇 점 나오면 안 된다. 막 이런 무조건 휴먼 100%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누가 요즘에 AI 안 쓰고 쓸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 인사이트풀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경쟁 검색 순위에서 경쟁 페이지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좀 어떤가요? 네이버도 사실 비슷해요.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AI 그 브리핑에 맞춰가지고 얘네들도 결국은 AI 브리핑을 하려면은 얘네들도 양질의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구글에게 뺏겼었던 검색 쉐어의 거의 대부분은 그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답변들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네이버는. 근데 그런 것들을 네이버가 우리 뭐 C랭크나 뭐 다이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너네들의 그 블로그 컨텐츠의 퀄리티를 우리가 이걸로 평가를 할 거야. 물론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지금도 엄청난 알고리즘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노출시켜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들도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텐츠에 텍스트들만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타겟하는 키워드들만 껴있으면은 얘가 뭐 횟수를 통해 가지고 상위에 노출시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고 지금 컨텐츠의 그 퀄리티들을 보면은 얘네들 네이버 블로그는 H태그가 없거든요. H태그가 없어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H2 태그가 될 만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그 소제목 되는 부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작성을 하니까 요즘 그 네이버 블로그 서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이버 소제목 단위로 얘네들이 요약을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안에서도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도 얘네들이 그 블로그 밑에 그 통합 검색 안에서 블로그 밑에 그 이미지들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옛날에는 텍스트로 된 것들을 고퀄리티로 봤는데 지금은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 내용들을 AI 브리프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멀티소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답변을 주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네이버도 지금 고퀄리티 컨텐츠에 굉장히 목이 마른 애들이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검색 결과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편입니다. 요즘은.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좀 계속 개선을 하고 구글도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이면서 좀 정말 저희가 원하는 좋은 검색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검색 엔진들로 좀 되어질 수 있으면 또 좋겠고 또 바라고 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사실 그만큼 알고리즘도 바뀐다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바뀐다고 또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마케팅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네이버에서도 크게 뭐 영향을 안 받는 분들도 존재하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었던 그런 정도를 가는 SEO, 그러니까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했었던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서 SEO, GEO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단기적인 계속 얘기했지만 좀 길게 볼 수 있는 네 당장에 또 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이 자산으로서 좀 길게 비전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 거의 한 120%를 다 쏟아서 그 이후로는 컨텐츠를 안 만들어요. 우리는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컨텐츠를 다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컨텐츠를 안 만들었어. 근데 하나의 페이지는 진짜 기깔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보다 한 70%, 60% 아니면은 조금 더 해서 80%의 노력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컨텐츠를 쌓고 맞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뭔가를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고 작은 변화들이라도 계속 수정을 해 나간다면은 결국은 이 뒤에 지속 가능한 것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 뭐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마라톤 그런 것들이죠. 저도 뭐 운동도 마찬가지로 꽤나 그래서 좀 정직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 것들 그리고 봐도 진짜 오랫동안 살아남는 데는 사실 그러니까 SEO도 SEO인데 SEO도 신경 안 쓰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노력하는 곳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매거진들이나 아니면 뭐 뉴스 언론 이런 쪽 심지어는 위키피디아 막 나무위키 이런 데가 또 그렇잖아요. 지속 가능 또 구조를 만들면서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자질들이 또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SEO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대화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약간의 잘난 척과 그리고 그 잘난 척을 굉장히 쉬운 말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마케터들은 개발자의 언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발자들은 마케터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케터의 요구도 들어서 얘네들을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개발자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마케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은 SEO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미팅을 진행하는 거는 실무자 레벨이거든요. 근데
GEO를 한다라고 하면은 C레벨에서 오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레벨과 그 미팅 참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C레벨 정도면은 그래도 나이대도 굉장히 있으시죠. 네. 네. 또 요즘에 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미팅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40, 50대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뭐 그분들이 사실 코딩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 없잖아요. 알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뭐 캐노니컬이고 H1 태그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언어들로 변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정의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주는 일들이 거의 컨설팅에 조금 더 가까운 영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미팅 참석자들의 레벨에 맞춰서 하는 언어의 표현들, 그게 이제 저는 대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사의 질문에 전혀 쫄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이라도 한번 알아보겠다. 왜냐면은 우리보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악의로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대개는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내가 너무 막 다 아는 척 해야겠다라기보다 이분들도 굉장히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알아가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아는 척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가 아니잖아요. SEO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모르면은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리서치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고객사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화 스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 제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인내심이 있지만 고객사는 네, 없죠. 고객사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인하우스라면은 그 C레벨에 있는 리더십들은 인내심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실무자들과도 개발자라든지 뭐 기획자라든지 디자이너와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 스킬이 중요하다. 너무 공감하는 또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시도하는 것에 좀 두려움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통은 사람이 이제 보수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또 뭐 구글 알고리즘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기간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경쟁사들의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니면 혹은 내가 어쩔 땐 되게 굉장히 잘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도 크게 분석을 안 하는 시점도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는 것만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이고 또 분석하는 태도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분석하는 태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글이 됐든 뭐 LLM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그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은 거기 뭐 일하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 그 내부에서도 잘 모르죠. 모르시죠. 모르죠. 예전에 구글 서치 팀인가 그쪽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들도 실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누가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네이버 그 검색 광고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심지어 거기는 뭐 통합 검색팀 뭐 검색 광고 검색팀 그리고 쇼핑 검색팀 그리고 이번에 플러스 스토어를 또 새로 런칭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또 검색 알고리즘이 전부 다 다르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은 없겠구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뭐
그 만든 사람이 페이커보다 더 게임을 잘하나? 잘한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없죠. 네. 네. 물론 뭐 치트키를 다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또 직접 또 해본 사람이랑 즐기면서 막 밤새 하는 이런 사람이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수도 많고 또 상황도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좀 재밌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테스트 중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특정 키워드,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대한 시술이라고 했을 때, 뭐 이거 어떤 키워드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시술, 제가 해외 환자들을 좀 데려오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이제 했다 보니까 어떤 시술 키워드 플러스 해외 로컬 키워드. 예를 들어서 이 시술 플러스 뭐 홍콩, 시술 플러스 뭐 싱가포르. 이거를 제가 한번 전 세계 도시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관련 잘 올 것 같은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그 도시랑 나라들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히 문의가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 로컬 키워드로 검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이 됐는데 저는 영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 뭐 시술 플러스 싱가포르 이런 키워드를 쳤을 때 들어갔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병원의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의가 들어와요. 네. 이거 도대체 한국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홍콩에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은 최고의 의사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아야 부작용 없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지만 또 여러 번 받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시간도 아끼고 또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재밌는 사례였고 또 뭐 그게 뭐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 안에서도 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 또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익준님은 좀 남들이랑 좀 다르게 시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게 아마 저는 그 전자 제품에서 아까 사용하지 못했었던 키워드, 인치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평형에 대한 그 키워드들을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그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그런 이걸 어겼었을 때는 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걸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를 만드는 건 어떨까 였었던 거죠. 근데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전부 색인을 하도록 만들게 되면은 별의별 검색어들이 전부 다 색인이 될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브랜드가 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게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브랜드의 권위도 안 좋아진다. 그 전체 사이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인치 키워드를 검색을 했지만 검색 결과에서는 센티미터로 나오는 제품들이 나오는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를 만드는 건 어떨까? 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팀 안에서 엄청 전략도 짜고 고민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를 타겟을 하고 법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피해가는 거죠. 네. 왜냐면은 우리 제품 내에서는 평이나 아니면 인치에 대한 키워드가 없거든요. 없는데 소비자들이 실제 검색을 한 거에서는 뭐 32인치 TV, 뭐 46인치 TV, 65인치 TV를 검색을 했었을 때 제품들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페이지는 소비자들이 검색한 페이지인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저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걸 봤던 게 그 네이버 카페인가 그게 원래는 들어가려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네. 구글에서 검색 결과에 나온 거로 들어가면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의료법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안 돼서 항상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도록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검색했는데 네이버 검색 결과에 그런 식으로 구글 검색 결과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사용한 사람들이 또 있구나. 우에서 네. 되게 크리에이티브. 그럼 걔네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구글이 긁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로봇 텍스트로 다 이제 블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그 URL을 흘려가지고 거기서 크롤링 돼가지고 색인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 원인을 지금도 그런다는 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막 그냥 검색을 해보다가 그래서 그 포스팅만 전체 공개를 해놓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실제로 보면은 웹사이트들도 그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로그인해서 봐야 되지만 네. 근데 어떤 특정 페이지 같은 경우 일부러 전체로 일단 전체 해서 그거는 검색해본 사람 아니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 보면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는 걸 제가 이제 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블랙햇과 맞아요. 그레이햇 그 어디 사이. 네네 그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발견을 못한다. 그리고 사실 뭐 근데 법적으로 그분들은 어차피 신고를 하면은 그냥 내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수는 없는데. 네, 뭐 그런 영역들도 사실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또 있다. 네, 그러면 좀 그렇게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저희는 케이스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예전에는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가 아예 색인이 안 돼서 그쪽으로 트래픽이 유입이 하나도 안 됐었는데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그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가 색인이 되면서 약간 그런 거죠. 어떤 그 제품 관련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쿠팡이나 아니면 G마켓이나 뭐 습닷컴이나 이런 애들의 그 검색 결과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제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 자사몰에 대한 데이터들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크리에이티브하네요. 네. 네. 또 꿀팁입니다. 정말 이해를 하셨을지 근데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들이 들어가요. 노인덱스 노팔로우도 네.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 그 케이스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페이지를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를 검색을 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타겟하는 키워드에 노출되는 그 페이지들을 제외하고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색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문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그걸 시도하려 했을 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었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를 색인을 여는 순간 다음 날에 이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트래픽이 치솟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블럭을 시켰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색 결과에 그 유입 키워드들을 봤는데 전부 성인 관련 키워드들이 이게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잡히잖아요.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진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텍스트 예를 쭉 있어요. 예를 들어 텍스트 안에 뭐 여러 뭐 몇백 개, 몇천 개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뭐 성이 들어가고 뭐 중간에 한 인이 들어가고 밑에 물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 성인물 키워드로 잡혀서 뭐 이런 식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뭐 숫자도 뭐 1, 9 이런 게 들어가면 관련이 아예 없는데도 그 하나의 그 단어만 딱 들어가면 그게 잡혀버릴 때도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다시 블럭을 시키고 좀 더 정제를 한 이후에 다시 열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로 이제 노출이 되고 이제 그걸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가 하나의 필터 페이지의 역할로 좀 탈바꿈시키는 그런 역할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대기업 근데 그런 페이지가 엄청 많잖아요. 페이지가 많죠. 검색 결과를 하면은 페이지 네.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런 걸 또 이제 분류를 또 하는 작업도 그런 필요하겠고요. 것들을 유입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카테고라이징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인치를 찾는 그런 TV의 인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돼 있잖아요. 근데 대신 우리는 인치 키워드를 못 쓰는 거일 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 인치 키워드에 맞는 제품들을 매칭시키는 페이지의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설명, 그 안에 H 태그, 그리고 그 제품들 리스트까지 하게 되면은 요거는 쓸만한 페이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키워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성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필터 페이지에는 한국 필터 페이지들이 특히나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제품들의 그 솔트 바이를 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URL들은 전부 다 동일한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품 그 내부 검색 결과 페이지로 조금 대응을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고민 이거 하나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하나에 엄청난 또 설득이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럼요. 고민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신기하네요. 저도 좀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좀 하면서 이런 뭐 B2C 제품은 아니지만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저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종종 봤던 것 같은 게 뭐 경쟁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시도를 이제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픽이 갑자기 막 이렇게 딱 그러니까 툴을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뭐 GA를 본 건 아니라서 유추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트래픽이 몇십만이 막 오르고 한 달에 이런 경우 봤는데 알고 보니까 뭐 G드래곤 이런 키워드 잡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클라이언트 달려와서 여기 트래픽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냐라고 했는데 또 설득했죠. 이거는 우리랑 아예 관련 키워드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또 굳이 우리가 저 길을 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근데 뭐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TV 관련해가지고 그 하필 성인 사이트 이름이 땡땡 TV였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TV 키워드를 타겟을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 땡땡 TV 키워드에 저희 브랜드의 TV 카테고리 페이지가 그 노출이 되면서 노출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그때 봤었던 KPI 중에 하나가 CTR이었었거든요. 이게 CTR이 박살이 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꽤 타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엄청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수치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거는 무관 키워드로 이제 날려버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는 빼고 요 데이터로 그 봅시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사랑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잘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구글이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한 영역은 잘 되면은 되게 좋은데 또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클 수 있다. 또 여러 페이지들이 반영이 또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 구글이 좀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주 뭘 바꾸는 거. 그러니까 제가 스팸 업데이트 보면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뜨는 거 보면은 구글 업데이트가 실행되고 나서 순위가 떨어지거나 뭐 올라도 뭐 하지 일시적인 거일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이런 경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테크니컬적으로도 이거를 지금 다 건드리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순위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트래픽도 음. 그렇고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좀 배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고객사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기술인 거죠. 네. 고객사를 안심시키게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 SEO 프로젝트가 또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또 들 때도 있고 더 이제 막 고객사도 네. 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보고 하시고. 싶어 하고. 네. 당연히 그렇게 당연하죠. 이제 하고 또 뭐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왜 떨어지냐. 두려움이 이제 저는 가장 힘들었었던 게 데일리로 리포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진짜 SEO는 데일리로 리포트를 만들 게 사실은 어렵죠. 네. 정말 어렵거든요. 차 주간이면 모르겠지만 위클리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경향성이나 흐름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데일리는 이게 솔직히 하나의 그 키워드가 검색량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 정도의 등락인데 데일리로 잘라서 보게 되면은 몇 %씩 빠진 것처럼 보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뭐 주말도 끼고 주말 하면은 끼고 뭐 휴일 끼고 해버리면은 더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고객사는 안달이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었죠, 사실은. 맞아요. 진짜. 아마 앞으로도 그런 그 요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불안만 더 커질 수가 있. 차라리 네. 그 시간에 좀 우리 웹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컨텐츠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하고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막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익주님께서는 네. 그동안 이제 SEO도 하고 또 GEO도 하고 수많은 또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이 산업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파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뭐 5년 뒤, 10년 뒤에도. 저는 한 5년 정도까지는 조금 더 파볼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안으로 뭔가의 또 다른 그 터닝 포인트가 더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에이전트 AI의 발전에 의해서 좀 더 LLM 그러니까 비서의 역할을 해주는 AI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고 그럼 걔네들에 맞춰가지고 웹페이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고 걔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그 웹페이지들의 구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그 특이점이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템플릿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웹사이트들이 템플릿화가 돼서 연결이 되어서 걔네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검색을 해서 뭐 블루링크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원했었던 정보를 얻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나오는 그 제품 리스트들 중에 뭐 그나마 싼 거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구매를 일으키는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얘한테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쭉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옵션 같은 것들을 주겠죠. 뭐 가격이 가장 싼 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색깔 있는데 이 색깔로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대답만 해주면은 얘가 구매까지 다 진행을 해주는 이런 형태들로 아마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병원 관련된 비즈니스도 옵션이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 요런 옵션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쪽 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요런 전문가가 있고 얘가 뭐
뭐 수술한 거는 뭐 이만큼이고 얘의 경력이 너네들의 나라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고 전문적이야. 그 너 여기로 갈래? 비행기표는 뭐 이렇게 있어. 뭐 기간은 이렇게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비서 형태로 확실히 바뀔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거라는 미래의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특이점까지는 저도 아마 이 산업군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는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마케팅 쪽에서 기획이나 아니면은 UX UI 어떻게 보면은 뭐 UX UI라는 얘기도 이제는 나중에 되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AX AI 뭐 AI가 좋아하는 경험하고 AI가 뭐 느끼는 인터페이스의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공상이긴 하지만 저는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특이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산업이 재밌고 그리고 이 검색 데이터라는 그 매력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잘 맞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오랫동안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또 일들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흥미를 갖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딱 맞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앞으로 좀 더 개인 맞춤으로 이 생태계가 변화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응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네요. 사실은 개인의 모두 맞춤을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네. 더 영역에 더 가깝고 그러면은 결국은 엔티티 싸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뭐 GEO의 영역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엔티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뭐 엔티티는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브랜드가 어떤 포지션을 이제 잡을 것이고 특히나 브랜드 아래서 이제 그 제품군별로 또 다른 포지션들을 가질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그런 프롬프트 안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서 가장 답변을 잘 하는 브랜드가 될 것인지가 이후에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더마 화장품 중에서 뭐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제품들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그 포지션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신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가장 후순위로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가격은 굉장히 상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수술 횟수라던가 뭐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로 좀 정확하게 우리 브랜드를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속성값들은 이제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PR 에이전시나 SNS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채워나가면은 GEO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가 일단은 점점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네. 왜냐면은 GEO는 리뷰들도 많이 굉장히 챙겨 보더라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레딧에 대한 내용들 그 커뮤니티도 사실 무시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GEO에서는. 맞아, 진짜. 네. 그리고 뭐 국내 커뮤니티들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리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평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점점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고 또 잘 알려야 된다. 중요해요. 저는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그
제가 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SEO는 로켓 엔지니어링이고 GEO는 천체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켓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했었지만은 GEO는 더 이제 해야 될 게 많고 모르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너무 쉽게 뭔가 GEO의 성공을 개런티하는 곳들은 좀 멀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네. GEO를 사실 성공을 SEO 지금도 그래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구글이 또 알고리즘을 네, 어떻게 바꾸는- 업데이트하느냐에 따라서. GEO도 더 그렇겠죠. GEO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만들면서 좀 아직까지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GEO를 만드는 곳들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장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고민해보고 또 여러 곳들을 또 한번 의견도 받아보시고 네 WPP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옵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WPP나 또 호수미디어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정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시도를 해봐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것들을 의견을 들어보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아직까지는 이게 그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 혼돈의 시기다. 지오가 나온 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죠. 네네. 네. 용어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진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GPT가 나온 지가 이제 한 3년 3년, 정도 네. 좀 넘었었고. 제가 그때 3년 전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IT 플랫폼 쪽 이제 하는 곳들은 이제 빠르잖아요. 그거 네. 대응을 해야 돼서 구글 지금 이제 뺏긴다. 주도권 뺏긴다. GPT한테 뺏긴다 해서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논리를 세운 거는 빙을 최적화시키자. 근데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됐는데 좀 효과를 봤었어요. 오래 본 건 아니고 잠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됐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동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또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여러 경험을 많이 해본 곳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데를 활용하면은 좀 시행착오를 아무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SEO 에이전시, 좋은 에이전시를 찾는 법. 네. 일단 테크니컬적인 얘기들로 어렵게 설명을 하는 곳들은 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EO는 컨설팅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SEO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게 무슨 작업들인데 하면서 테크니컬적인 용어들로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경험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은 SEO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고객사를 설득을 하고 그 이해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랑 지금 나랑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입장만 계속 생각을 해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게 왜냐면은 그 실무적인 다들 그 레벨들을 겪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연차 때나 아니면 이제 막 어떤 그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막 본인이 신나잖아요.
내가 막 이거를 알고 이거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거 공략집. 막 이거를 너도 나도 다 알고 나는 이거에 대한 좀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특히나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저도 처음에 캐노니컬 뭐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사이트맵, 로봇 텍스트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SEO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저거에 대한 그 투자 어떻게 보면 SEO 컨설팅도 투자의 개념인 거잖아요. 투자죠. 네. 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이 작업을 뭐 어떻게 하자고 저 작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잘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제안서들이 무조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제안서 안에 목적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의 웹사이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결과값으로 만들어 줄게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보여야 돼요. 제안서 안에. 근데 그거 없이 특히나 요즘 GEO 제안서들이 거의 대부분 좀 받아왔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이론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이론적인 얘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정석적인 것들로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우리 브랜드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기업의 C-레벨에 있는 분들이나 임원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또 고르실 경우에는 진짜 내가 어떤 산업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키워드도 그렇고 그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네. 법에 사실 접촉되는 경우도 다르고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료법이나 아니면은 아까 보는 전자 쪽은 또 그런 그 수치 관련된 것들 이런 게 다른 것처럼 괜히 또 잘못했다가 또 이슈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사가 또 뜬금없이 얘네들 이거 어겼네 해가지고 또 뭐 법적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EO적으로만 다가가는 거는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우리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려고 하는 파트너인가. 왜냐면 이게 장기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GEO는 더 SEO보다 길게.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거슬리면은 그 핏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우리 회사랑 그 협업을 했을 때 오랫동안 핏이 맞는지 저는 이거 에이전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네, 에이전시가 꼭 가져야 되는 그렇죠. 덕목이죠. 네. 그 클라이언트를 선별할 때 무조건 오케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핏이 또 맞아야 좀 서로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또 SEO도 중간에 멈춰서 막 다 갈아엎고 하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컨설턴트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시간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제일 좋은 건 또 이렇게 그 결정권자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공부하고 또 이런 팟캐스트 들어보고 그럼요. 네. 그리고 뭐 레딧 같은 것도 검색해보고 하면 좋죠. 네. 호수미디어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또 컨설팅도 한번 간단한 그 전화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회사를 보고 바로 마음에 드네 해서 픽업하는 것보다 비교군들이 그래도 요즘은 한국 시장에 SEO를 한다는 사람, 뭐 GEO 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 미팅을 한 번씩 더 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회사에게 줄 수 있는 밸류들은 무엇인지들을 한 번씩은 비교를 해보면서 좀 체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 에이전시마다 또 똑같은 SEO 지휘를 하지만 또 특정 분야에서 잘하는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대기업을 잘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좀 성장하는 곳과 또 협업을 잘하는 곳도 있고 하는 것처럼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익주님과 또 대화를 하지만 지난주에 또 재승님 네, 그런 업무 스타일도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기로 또 보셔야 된다. 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아, 너무 또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또 모르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네. 네. 좀 이제 밤 늦은 네. 시간이 이제 됐는데, 그 익주님은 제가 이제 다음 이제 팟캐스트 SEO 관련된 분이 왔을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광고와 SEO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SEM과 SEO를 어떻게 좀 더 바라보고 있는 건가.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재승님과 함께 얘기를 예. 해봐도 좋습니다.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네요. 유료 광고와 이제 SEO 또 차이 또 있고 또 광고 이 검색 엔진들이 SEO를 어떻게 검색 광고와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에 대한 제가 요즘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가지고 원래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오늘 대화하기로 디테일, 했었는데 좀 다른 부분을 많이 해서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다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또 다룰 수 있으면은 더 좋겠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클라이언트가 될 분들한테는 SEO가 사기는 아니다. 네. 그럼 뭘까요? 그 SEO 해봤자 매출에 영향도 없고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니네들 해봤는데 키워드 안 올라오던 키워드 했었을 때 우리 안 올라오던데 라고 했던 것들은 홈페이지에 그만큼의 권위가 높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도메인을 좀 오래 갖고 있거나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영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 도메인이나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컨텐츠의 양들을 좀 그러니까 고퀄리티의 컨텐츠들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올려라 이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담당하고 있는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의 소비자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그런 점들은 소비자들의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이 키워드에 우리 이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안 올라오던데 그래서 SEO는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SEO는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가지가 넘는 팩터들로 랭킹들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중치를 고려했었을 때 최적화될 수 있는 요소들로 그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받으면은 그래도 결과는 나타난다. 네, 그래서 너무 SEO를 하는 사람들을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돈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 기간이 그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분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단 한번 믿고 맡겨봐라. 그럼 일단 최소 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컨텐츠 발행하고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조금 봐야지 얘네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랭킹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되고 있는 컨텐츠인가가 판별이 되잖아요. 보통은 1주 정도면 사실 나오긴 하는데 2주 정도부터는 1주 정도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디벨롭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디벨롭을 했었을 때 그리고 또 3주차 때 이제 2주차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랭킹을 계속 이게 한 번에 막 1페이지에 진입하고 1페이지에 있던 게 첫 번째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의 계단식의 그 스텝업들이 있잖아요. 네. 안 그러면은 사실 경쟁사에서도 금방 저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네.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러니까 전체 웹사이트가 사실 SEO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되기까지는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최소한의 한 시간이 예를 들어 신규 사이트나 신규 아니면 신생이에요. 사이트면은 보통 몇 개의 타겟 키워드 굉장히 그리고 좀 디테일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좀 꾸준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3개월에서 좀 길면 6개월. 근데 6개월까지 기다려주는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많이 길어도 한 3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더 위험하다고 네. 봐요. 이 점점 이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 좀 빠르게 이거를 회복할 수 회복하려고 자신들만의 이렇게 로직이 있다든지 그리고 설득이 안 된다면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 에이전시가 얘기하는 게 설득이 안 된다면은 사실상 그 작업이 SEO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 곳들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SEO를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좀 그런 믿어주는 기간과 또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에이전시한테 잘 물어보면은 네. 또 설명을 잘 해주니까 네. 같이 좀 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시가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하려고 해보시면은 그럴 것 같고 또 에이전시도 어려운 얘기 제발 하지 말고 네. 네. 우리 클라이언트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고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요즘에 뭐 또 사실 그런 GPT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고민을 해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생태계 안에서 서로의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또 저는 아까 우리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SEO 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좀 빛을 크게 바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네. 뭐 대중적인 영역도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GEO가 나오고 또 AEO가 생기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또 기업들에게도 또 마케터들에게도 또 기회가 되지 않나. 또 글로벌하게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비벼볼 수 있는 또 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마음으로 또 진행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익주님께서 또 끝까지 또 늦은 시간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다행이고요. 네.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또 아까 다루지 못한 또 광고의 영역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